지만 제가 내년 1월 3일 날 9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신년 기념 특강을 일단 녹화해놨습니다. 편집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집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는 전혀 중간에 쉬지 않고 그냥 방송할 시간 딱 해서 끝내기 때문에 자를 건 없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준비하는 게 없고 그냥 만나가지고 방청석하고 이야기하면서 개콘하는 걸로 끝내니까. 오늘 11주년 스파크 리더스 포럼을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는 나라를 중심으로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나라, 살아갈 나라라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연말을 맞으면서 제가 나라도 좋지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온 삶, 살아갈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살아온 삶, 살아갈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우리 정홍기 회장님도 계시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또 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살아온 삶이 같을 수가 없겠죠. 또 3월에 이야기했듯이 태어난 나라가 다 다릅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저는 1952년 3월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큰딸은 1978년 6월에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세끼 밥은 먹는 중진국에 태어났습니다. 제 큰손자는 2007년 8월에 태어났으니까 2006년에 2만 달러가 됐으니까 선진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다 태어난 나라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엄마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애비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할배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러는데, 아니 지금 할배가 학교 다닐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다닐 때하고 지금 선진국에 태어난 데 손자하고는 전혀 딴 나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떼, 꼰대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9년 6월에 KKONDA가 영국에서 나오는 에코노미스트의 영어 단어가 됐습니다. 지금은 꼰대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BBC에서 The Word of the Day라고 영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쓰나미가 일본 말인데 영어가 됐듯이 꼰대는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손자하고 내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어려서 자랄 때 생각하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라 얘기는 아니고 이제 살아온 삶, 살아갈 삶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베스트 스피커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베스트 스피커는, 대한민국의 베스트 스피커는 한 사람입니다. 마치 전교 1등짜리는 한 명이듯이. 그런 꿈을 꾼다면 인생에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유니크 스피커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강의를 하는 거지. 철학자 누구에 의하면, 김영석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소리를 한다면 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니크 스피커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스피커가 되는 것보다는 유니크 스피커가 되는 것이 제가 항상 강의하러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하지만 각자가 들으시면서 자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작은 각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 태어난 나라, 그 나라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갈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해방이 된 거죠. 일본이 패망하니까 해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건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시작한 것 같지만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이었습니다. 미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미군 대위입니다. 미군 대위가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건국을 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이 바로 성립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776년부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나라로 될 때까지 13년이 걸려서 1789년에야 비로소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나라를 건립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3년 만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한에서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제 그 후에 9월 달에 이제 나라가 돼서 우리가 북한보다 생일이 좀 빠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8년 8월 15일 날 생긴 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으니까 2살이 채 안 된 나라가 이제 동족 산잔의 전쟁을 치른 거죠. 1950년 6월 25일 날 갑자기 이제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나 계속됐는지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이상을 전쟁을 했습니다. 무슨 전쟁을 3년이나 할까 싶지만 사실상 유엔군이 들어옴으로써 1950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휴전 협상이 길어져 가지고 누가 땅 따먹기 해서 많이 따먹을까를 위해서 그 후부터의 전쟁은 결국은 38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휴전이 딱 되는 순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1953년 3월에 휴전을 얼마 앞두고 전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근무했을 법한 때를 우리 애들을 전부 데리고 3일 동안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이게 38선 근처를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 지금 나이도 어린 청년이 장가 가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지금 가졌다는데 전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아들 낳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사병이 아들 낳았다고 휴가 간다는 조항은 없었겠죠. 휴가도 못 오고 우리 할머니한테 편지 쓴 게 끝이고 그리고 1년 후에 전사 통지를 우리 어머니는 받게 됐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어머니는 졸지에 정월궁경 미망인이 됐고 저는 아버지 얼굴을 유복자도 아닌데 쳐다보지 못한 바라보지 못한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한 살에 아버지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찌 저 하나만의 인생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인생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족선장의 한국전쟁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파괴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세계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죠. 어렸을 때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왜 아버지가 처음부터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거를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지. 내가 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지 하필이면? 그렇지만 태어나는 거는 자기의 의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어느 신이 됐든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던져진 거죠.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죠. 학교를 갔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는 이제 외아들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호르몬이의 외아들로서 그렇게 부족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를 잘 만나가지고. 근데 제 친구들은 점심때가 돼도 안 가요. 집에 안 가.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 밥 줘야 되겠는데 아들 친구들이 안 가면 할 수 없이 고구마를 쪄가지고 김치하고 밥 대신에 친구들 같이 대접하는, 뭐 대접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끼 밥을 못 먹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 거죠. 산 거죠. 그러다가 1960년이 됐습니다. 1960년 3월 1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날입니다. 1960년 3월 15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세 번째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그 당시는 따로 뽑았습니다. 대통령은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가서 사실은 그 양반의 경쟁자였던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림부 장관이라고 농지개혁을 했던 조봉암 씨가 30%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신익희 선생도 200만 표 가까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과반수 얻었으면 됐지, 세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위협을 느꼈느냐 하면은 부통령의
1950년 선거의 부통령에 민주당 후보가 됐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만약에 유고가 생기면 부통령이 승계를 하면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한 거니까. 저도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56년 선거에 위협을 느낀 자유당 정권은 60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부통령도 같은 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됐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승만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조봉암 선생이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갔다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단독 후보인 거예요. 사실 부정선거 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부통령에 민주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 내용을 여러분이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상상을 할 수 없는 부정선거입니다. 40%를 미리 투표를 해가지고 갖다 바꿔치기 하고, 뭐 3인조를 만들어서 가서 찍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하니까 마산에서 먼저 일어난 거죠. 마산 시작을 해가지고 이주열군이 거기서 죽음으로 나타나서 3.15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4월 19일 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4.19 학생의회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월 달에 장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탄생을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 60년 9월 달에 탄생을 했는데, 그 역사를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구파와 신파가 갈려가지고 정권을 인수한 당이 국정을 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고,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는 싸움으로 날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게 1년도 되기 전에 5월 16일 날 박정희 소장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1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현재는 84달러라고 돼 있고 또 87달러, 하여튼 100달러가 안 되는 나라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 가지고, 정권을 이미 잡은 민주당 내에서 신파와 구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결국은 5월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시작한 게, 장면 정권이 시작한 게 9월이었는데 5월 16일 날 결국은 5.16이 난 거죠. 5.16이 난 때부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전광석화처럼 대한민국이 바뀌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월 16일 날 권력을 잡은 박정희 소장은 7월 22일 날 경제기획원 간판을 답니다. 경제기획원 현판식을 한 게 불과 2달 반입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준비가 됐었다 안 됐었다? 되지 않고서 어떻게 2달 반 만에 경제기획원 간판을 합니까? 그래서 경제기획원이라는 걸 간판을 달아가지고 그 당시에 재무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국, 그리고 나라를 기획하는 기획국, 그리고 외국의 돈을 원조로 살았으니까 경제협력국, 그리고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사통계국, 이렇게 4개 국을 가지고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61년 말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62년부터 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82년부터 86년,
그리고 92년부터 96년까지 제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끝나게 됩니다. YS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박정희 수석이 YS한테 건의해서 5개년 계획 대신에 그냥 3개년 계획 하자고 하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 돼서 이제 5개년 계획은 없어졌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4차 계획부터는 1977년에 우리나라가 천불이 됐는데 1인당 소득이 4차 계획부터는 경제개발이 아니라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사회라는 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이제 천불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 도농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사회를 넣어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됐고, 5차부터는 아예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기적인 거죠. 지금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973년에 하루에 1달러 세계은행이 정의하고 있는 빈곤. 그 당시 세계은행은 파버티 데피니션을 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넘으면 그 나라는 빈곤을 극복했다고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개념, 그 정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세 끼 밥을 먹게 된 것은 1973년이 처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36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하는 농담을 하면, 그 당시 김영무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법률사무소를 만드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1973년 초에 김영무 법률사무소를 만들었는데, 김영무 법률사무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장수길 판사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와서 잘됐다 해서 김장 법률사무소다. 밥은 먹게 됐으니까 이제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김장 법률사무소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됐다. 그렇게 농담이에요. 김 박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옆에서 진짜예요? 제가 김현장 봉사단장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디를 갔어요. 이제 저기 한안국의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가요, 이제 할머니 광명 동굴 구경시켜드리고 제가 백숙을 사드렸는데, 제 앞에 있는 할머니가 선생님 보니까 여기 대장인 것 같은데 금년에 우리 노인정에 김치가 안 들어와요. 그 김장 남아가지고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에 지금 매년 김장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77년에 처음으로 천불이 됐죠. 이제 세끼 밥 먹고. 그 다음에 94년에 만불이 됐죠. 인간이란 자만에 빠지지 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94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만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만 때문에 딱 3년 만에 망해먹고 97년 12월에 강기시 총재한테 항복문서를 힐튼 호텔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날 강기시 총재가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젊은 애들한테는 가르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운영의 주권을 IMF에 넘긴다는 신청서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IMF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IMF 이사회가 만들어준 프로그램대로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항복 문서를 제출하는 거고,
그날 강대시 총재를 책임졌던 저는 그날 12시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있던 컨퍼런스 콜을 신라호텔에 가서, 신라호텔만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호텔 전화번호가 233-3131인데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신라호텔에 가서 12시에, 그래서 미국 10시에 미국 이사회를 강대시 총재가 보고하고 스탠 피셔 부총재, 수석 부총재가 그를 주재하는 회의에서 한국의 항복문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결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의결하는 순간은 12월 4일이지만 시차로 미국 12월 3일 오전 10시에서 11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12월 3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문서를 IMF에 제출한 거는 한국 시간 12월 3일이고 IMF 이사회가 접수해서 통과시켜 준 거는 미국 시간 12월 3일이고 우리는 사실 그날 밤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사람은 IMF가 그 일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했고 같이 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에서 돈을 빌리면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의 주권을 IMF 이사회에 넘긴다는 항복문서를 IMF 프로그램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다 금반지도 모으고 다 나라 지킨다고 회복해서 94년에 만불이었다가 회복하느라고 한참 걸려서 2006년에 2만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2만 불이 됐고, 그리고 2017년에 3만 불이 됐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나라는 세계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일단 우리 선배들부터 또 우리 세대도 기여를 해서, 우리 후배도 기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세계가 주목하는 3만 6천 달러의 나라가 됐습니다. 금년에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은 일본을 앞지르게 됩니다. 5,150만 명의 대한민국이 1억 2,500만 명의 일본의 수출을 금년에 앞지르게 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29일 날 6.29 선언으로 장충체육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13대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3월 10일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8차례 대선을 치름으로써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13대부터 20대까지 8번 대선을 치르는 가운데 각각제는 최근 선거는 0.73% 차였고 그 전에 가장 근접했던 표차는 1.5% 표차였습니다. 그러나 8차례 대선에서 단 한 번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게 세계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차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8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단 한 차례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꼭 한마디 합니다. 미국보다 좀 낫다고. 이게 우리 스스로가 저는 자랑스러워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그리고 오늘날은 세계가 주목하는 K를 붙이면 K컬처, K팝, K푸드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됐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자살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1등입니다. 한때 자살률이 가장 높을 때가 몇 명이었냐?
30명이 넘어서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느냐를 가지고 자살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5천만이면 1년에 15,00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고, 365로 나누면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노인은 3배 많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3배나 더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럼 그 노인이 누굽니까? 그 노인이야말로 세끼 밥을 걱정하던 대한민국이 지금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오로지 열심히 일한 그 세대가 노인인데, 바로 그 세대가 지금 세계의 평균보다 3배 자살을 더 많이 한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살의 이유를 물어보면 1번이 경제적인 경제난입니다. 2번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경제난입니다. 노인 자살이 제일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경제 또는 정치,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분명히 사회는 아직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제 개발에서 경제 사회 발전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사회에는 굉장히 그늘이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부터는 제가 살아가는 삶, 살아갈 삶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국민학교 동창이 74명인데 중학교에 10명 갔거든요. 그러니까 64명은 국졸입니다. 제가 연말이 돼서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저는 국민학교 동창을 7명을 초대해서 제가 10명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를 잘 만나가지고 중학교를 가게 됐지만 제 친구들은 결국은 중학교를 거의 못 갔거든요. 또 제가 어저께는 제가 금주에 제가 이달에 쭉 하는 일인데, 제 중학교 동창 7명 불러서 8명 제가 저녁을 사면서 좀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고등학교 동창 했고, 제가 연말이면은 어렸을 때 친구들을 쭉 불러서 밥을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듣습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격조 높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올챙이 때는 제가 아주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다는 걸 혹시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살아갈 삶에 대한 얘기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MBC의 연말 기획특강이라고 했지만 이제 신년 기획특강으로 바뀐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을 가가지고 2000년도에 생명표를 보니까, 제가 2002년 2월에 갔으니까 생명표를 보니까 2000년 생명표에 평균 수명이 76.4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960년에 52.4세이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 40년 만에 76.4세가 돼가지고 40년 동안에 24살이나 늘어나 버린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그 다음에 1960년에 평균 6명을 낳던 출생이 2020년에 1.2명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말을 전국에다가 퍼뜨리느라고 텔레비 라디오에 100번쯤 출연했습니다. 제가 2년 7개월 통계청장 하는 거.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중요한 거는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봤어요. 그럼 2000년이면 제가 딱 48살이잖아요. 근데 76세까지 28년 남았잖아요. 28년, 48살부터 76, 28년 동안에 반씩 늘어나면 14년이 늘 거 아니에요. 14년. 그러면 그 사이에 14살이 더 늘어나면은 76세가 90이 되겠더라고요. 주먹국으로 계산해도.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90살까지 살겠네. 해서 제가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 자체는 굉장히 조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제가 주먹국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러니까 28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14살이 늘어나면 제가 그러면 그 당시 76세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90까지 살겠구나.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30년 부모 밑에서 30년 부모 노릇하다가 환갑 맞으면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하는 자투리 인생이었는데, 아니 자투리가 아니고 월급 못 받는 인생이 시작됐는데 30년을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심각하다.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을 하면서 전국에 돌아다닌 거죠. 애들은 6명 나서 자식보험이 됐는데 지금 1.2명인데 무슨 자식보험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보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사실 제가 자연대 스파크 주임 교수가 된 거는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오늘 고백을 하지만 제가 오세정 총장하고 한 달 전에 둘이 남자끼리 포항에 여행을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이게 하필 초대한 사람이 방을 또 하나 잡아갖고 남남끼리 둘이 한 방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한국공학한림원에 가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0, 30, 30을 합니다. 근데 패널로 그 당시 오세정 교수가 왔거든요. 근데 주제 발표는 하나도 기사가 안 나고요. 패널로 발표한 오세정 교수의 그게 한 면에 톱으로 났습니다. 짐작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통계청장에 의하면 지금 수명이 앞으로 90이 된다는데 과학자 정년을 낮춰갖고 되겠냐. 그때 과학자 정년을 낮추니까 이제 오세정 교수는 나를 써먹은 거죠, 이게. 아니, 내 말이 아니고 통계청장이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 90까지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과학자 정년을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줄이면 되겠냐. 그거가 한 면으로 나왔어요. 아마 오세정 학장이 나중에 학장이 돼가지고 저를 스파크 주임 교수로 내가 너 어떻게 해서 나를 초대했냐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않고 제가 스파크 주임 교수가 됐으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장수, 오래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게 왔는데 왔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온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출석 부른 그룹에 들어가면 우리는 90까지 사는 거죠. 근데 60이 넘었는데 월급은 없어졌는데 90까지 살아야 된다면 30년 동안은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제가 그걸 노년 독립이라고 지금 제목을 붙였거든요. 노년 독립. 노년에 독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거는 뭐 행복이고 뭐고 그 논할 만한 가치도 없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스파크 리더스 포럼에서는 그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간단히 끝내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느냐? 제가 돈을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제가 핵심 워드 1번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이란 뭐냐? 돈이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돈이란 뭐냐? 저는 간단하게 정의하는 게 제 취미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꼭 제안하고 싶어요. 돈이란 없으면 불편한 거다. 없으면 불편한 거라 그랬지 더 많으면 더 편한 거다.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많고 적은 게 편한 것과 행복과 관계가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꾸로가 많아요. 돈이 많은데 계속해서 돈을 버느라고 시간 쓰다가 딱 죽죠. 그러면 이제 뭘로 죽어요? 부자로 죽는 거예요. 부자로 죽는 것과 자식들의 우애와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모으겠다고 하다가 덥석 죽고 나면은 자식들 싸워요. 많을수록 더 싸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1번 돈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요. 돈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요. 뭘로 끝내느냐? 노후 준비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자식 보험이 통하지 않는다. 고로 노후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답도 너무 간단해요. 답은 국어 시간에 배운 주제 파악과 산수 시간에 배운 분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다. 인간이 주제 파악 못하고 분수 안 지키고 자기 친구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 쫓아가려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 저는 돈이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있으면 그 다음에 돈 벌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정력 낭비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Making money is a skill. Spending money is an art.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기술이고 돈을 잘 쓰는 거는 예술이다. 그래서 오늘 예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모른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네. 지금부터 돈을 쓰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유식하게 한마디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저께 송년회 하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술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신년 계획 짜느라고 바쁘게 일하다가 늦게 주무신 분도 계시지만 아침 7시에 안 늦으려고 그래도 다 열심히 오셨습니다. 그거를 칭찬하는 단어가 문장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는 문장입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 잡아먹는다. 제가 똑같은 거를 2007년도에 제가 와세다 정경학부에 3, 4학년 동아시아 정치 경제를 가르칠 때 9시 강의를 했거든요. 9시 강의.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강의를 해야 그 다음에 오후 비행기로 올 수 있으니까. 대학원 강의를 또 오후에 하나 하고 그럼 왔거든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와서 다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써놨어요. Thank you for coming early.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딱 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쯤이면은 제가 또 앞에 이야기한 거 틀렸다. 오늘은 끝날 때 이야기하려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저도 치매가 왔으니까 지금 끝날 때 이야기할 걸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21세기는 It's not the early bird that catches the worm. 부지런한 새가 벌레 잡아먹는 게 아니고 콤마 but the smart one. but the smart one. 스마트한 새가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오신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러나 오늘 아침에 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같이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듣는 거는 보다 스마트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스마트한 삶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석공. 공자님이 석공을 공자님은 보따리 장사예요. 보따리 장사. 노나라에 이제 정말 아버지가 늦게 두신 아들이잖아요. 공자님의 원래 형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공자님의 아버지가 늦게라도 하나를 두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나는 처녀하고 해서 이제 공자님이 늦게 태어나셨는데 성공은 했지만 제자들도 많은데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노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한테 이제 쪽집게 특강을 하고 이렇게 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자님 말씀 중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료를 먼저 내는 법이 없거든요.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수업료를 내기 때문에. 그때 석공이라는 사람한테 갔어요. 두 번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는. 석공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선정을 베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날만 새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석공이 공자님 불러갖고 이제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보시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이게 백성들이 안 도망가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천리장성 쏴버릴까?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이 이제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이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말해요. 그래서 한 말이 근자열 원자래. 천리장성을 쌓을 힘이 있으면 이 백성들을 기쁘게 정치를 해라. 그러면 다른 나라 백성이 올 거 아니냐. 이게 공자님의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천리장성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게 근자일 원자 이렇게 해가지고 석공이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 공자님 시대 2500년 전에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내 가족도 내가 사무실에서 성공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 중심으로 살아요. 가족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실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 남자들 안 쫓겨나요. 대부분이 이게 뭐 정년퇴직하고 오면은 일단 아내와 자식들이 환영 플래카드 붙여요. 얼마 안 가요 그거. 평소에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라. 저는 이거를 외국인 투자에 많이 써먹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하려고 외국 갈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간 사절이 돼서 본사에다가 한국 투자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장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파크의 일원이 됐으면 스파크가 발전해야 나의 스파크가 되잖아요. 저는 스파크의 오늘은 여러분이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원서낸 모든 사람을 면접을 하고 많이 잘라요. 그래서 3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여러분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시면 스파크가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패스트 팔로워에서 여기까지 잘 왔다면 퍼스트 무버로서의 대한민국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년 3월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12월 끝나기 전에 한 명씩 추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럽니다. 근자열 원자래가 하여튼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라 하는 게 현명하게 사는 거에 1번이에요. 1번.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 두 번째. 아예 시작한 김에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두 번째. 1번. 2번. 비행기 안전수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데 다 아는 건데 사람들이 다 몰라요. 비행기 안전수칙은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전부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아무도 사실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래서 위에서 마스크를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릴 준비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는 아이를 먼저 씌워야 된다. 자기 먼저 써야 된다. 자기 먼저. 네, 그거 다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식 먼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근자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 나예요, 나.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가 스파크 리더스 포럼 회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하고 남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을 먼저 정하고 이제 그럴 때도 됐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을 먼저 정하고 두 번째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겠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기뻐야 일에 효과가 나는 거지. 내가 일하면서도 계속 뒷골로는 딴 걱정이 있으면 일 안 돼요. 일 안 돼요. 저도 이렇게 결심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권혜연 회장하고 제 절친인 권혜연 회장하고 2박 3일을 일본에 골프여행 갔다 왔습니다. 금토일을. 그러면 내가 금토일을 3일 놀면 세상이 바뀔까 했는데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 즐겁게 갔다 왔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11월 달 얘기예요. 11월 달에 대구에 있는 스파크 6기 수료생 한 분이 한 5년 전부터 맨날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한번 와서 쉬었다 가이소. 근데 저는 경상도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와서 쉬었다 가이소 이게 좀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 1박 2일만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익숙한데 경상도 말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5년 전에부터 매번 전화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한 5년이 됐어요. 요번에도 이제 그냥 응답을 안 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세훈 총장이 가자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죠. 아니 둘이 1박 2일 갔다 오자고 날짜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주말은 안 되잖아요. 이제 이미 다 짜여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중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을 빼내서 둘이 6시 반 SRT를 타고 6시 반에 동대구에서 내리면 된다고. 그래서 타고 갔는데 하필 그날이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폭설이. 그 수요일이었어요. 오세훈 총장이 자꾸 골프채 안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게 이틀이나 칠 건데 빌려 갖고 되냐 해가지고 끙끙 대고 SRT에 또 갖고 가서 기차에다가 또 싣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긴 게. 거기다 둘이 거기다 싣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너무 실망이 큰 거죠, 제가. 아, 이렇게 눈 오는 날, 하필 날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동대구역에 내렸는데, 눈이 안 와. 눈이 안 와. 그리고 포항 오션힐에 갔는데, 전혀 안 와. 춥지도 않아. 그래서 이틀을 쳤어요. 눈 없이. 그 끝났는데, 또 그냥 데리고 가더니 영덕으로 가는 거예요. 영덕으로. 근데 또 영덕 군수가 온대.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또 졸지에 영덕 명예 군민이 됐습니다. 군수가 밥 사고 그 대신에 거절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영덕군의 어드바이저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또 영덕 개 얻어먹은 죄로 이제 그날. 그리고 저녁에 딱 갔더니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풀스윙만 하면 어떡하냐고 또 화토를 사왔어. 하프스윙을 또 한 2년인 것 같아, 2년. 한 20년 만에 화투를 보니까 어리버리 해가지고 첫 판은 내가 지고 두 번째 판부터는 다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냥 돌려줬지만 제가 고스톱은 좀 쳐요, 제가. 그리고 서울 올라오다 보니까 미안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하고 따로따로 갔잖아요. 내가 고소영 중장한테 야 내년 초에 정해가지고 내 고향 고창에 그 선운산에 한번 가자. 그래서 또 꼬셔가지고 내년 3월 마지막 주 2박 3일을 권호연, 오세정, 오종남에서 제 태짜리 묻은 제 고향에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자기에게 잘하세요. 자기에게. 그리고 내가 행복한 그 기운을 받아서 가까운 사람은 잘하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 순서를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먼저 잘하는 삶을 사시는 게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거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왜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게 언제 너 죽는다 이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출석부에 누구를 먼저 부르는지 여기 올 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출석 부르는데 의자 밑에 숨어도 절대 안 돼 이제. 근데 피할 수가 없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안에 첫째 내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일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살다가 출석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해야 되니까 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대목에서 생각나서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요, 심금을 울린다는 거예요. 심금은 마음의 검은 거예요. 마음의 검은 거를 울리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마음의 검은 거를 울리는 최선의 방법은요, 마음을 탁 튕겨주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일 중에 어느 거겠어요? 1. 해야 되는 일. 2. 안 해도 되는 일. 1번, 2번. 2번.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줄 때 사람이 심금이 울리는 거지, 해야 되는 일 해가지고는 안 해요. 그걸 제가 영어로는 others라고 합니다. others. 기타.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일 해가지고 남을 감동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줄 때 사람이 감동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스파크 추천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리더 손을 잘리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아주 추상적이었다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전주 상상고등학교 특강을 갔습니다. 전주 상상고등학교는 여러분이 다 거기 학교 짓는데 벽돌 한 장씩 내신 분들인데, 수학의 정석에 홍성대 선생님 지금 수학의 정석 안 산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기 때문에 벽돌 하나씩 다 된 거예요. 상상고등학교의 교장은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모셔가는 전통이 있어요. 그 어른이 수학과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학장하시던 김명환 학장이 상상고 교장이 됐다고 나보고 특강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주 상상고는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예요.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가 광역시도에서 서울시 학생 중에서 뽑는다, 전국으로 뽑는다. 이걸 광역과 전국인데 상상고는 대한민국 누구든지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인데 2024년도 의과대학 합격자가 157명이고 2등이 희문고등학교 110 몇 명이고 3등이 뭐 50 몇 명이니까 압도적으로 상상고는 의대를 가는 학교예요. 부탁. 의대 좀 가지 말라 그러지. 아니 내가 남의 자식의 인생을 막을 만큼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나 강의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딱 갔는데 끝나고 났는데 맨 앞줄에 있는 학생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명사 특강이니까 일단 명사예요. 평소엔 대명사지만 명사. 그래서 명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학생이 명사님.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꺼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의과대학 꼭 안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얘가 꺼내. 아니 너 잘 걸렸다 이제. 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렇지. 아니 너희들은 선진국에 태어난 애들인데 우리 세대는 먹고 살라니까 일단 먹고 살라니까 공부했는데 너희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자기 인생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보니까 장문에 이게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아 오늘 명사님 덕분에 내가 앞으로 이게 요점 경제학과에 가게 됐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보내고 그 대신에 제가 이게 거기서는 경제학과 간다 그러면 왕따인가 봐요. 다 의과대학 간다 그래야지 친구들이 안 끼워주나 봐. 그래갖고 이제 꿀꿀할 때는 내가 연락한다 그래서 하여튼 1년 반 동안에 한 수십 번 나하고 통화를 한 거야. 자기가 힘들면 전화해.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이제 내 손자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2주 전에 수시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나중에 걔가 뭐가 될 값에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겠다는데 선생님들은 다 디스커리지 하는데 어디 떨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일단 명사라는 놈이 일단 격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신나게 했어요, 걔가. 신나게. 힘들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게 하나의 보람이 아닐까. 여기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돈 버는 데 쓰는 정력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갈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한테 장수가 주어진 거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택한 건 뭘 택했냐?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나라를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만들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벽돌 신고한 거예요. 벽돌 신고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인생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 또는 더 넓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을 때 그래 내가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또 오종남 두고가 갔을 때 120턴이 잘 죽어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좀 아깝네. 좀 더 살지. 이런 사람이 그래도 없지 않도록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그래서 spending money is an art. making money is a skill.
제가 많은 사람들을 멘토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전파하고 싶은 게 결국은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이 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아예 듣진 않으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쓰는 게 더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mo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한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는데 24시간을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느냐, 그래도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발상할 때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파크 리더스 포럼 11주년을 맞으면서 이제까지 사실 스파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진정으로 스파크 리더스 포럼 회원이 추천해 주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고 그분들이 사실은 스파크를 이어가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주어진 여건을 불평불만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여건을 활용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여러분이 저한테 들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 방에서 이 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방에서 제가 이 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도를 마주치지 않는 인생은 재미없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된 행사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갑자기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 갔더니 서울대학 입시 과목이 법대가 5과목에서 전과목으로 바뀌어가지고 떨어져서 재수한 겁니다. 재수라는 게 재수만 좋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거예요. 재수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마주치는 돌을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누구나 만나게 되는 돌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만드는 좋겠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960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말했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미국 국민을 설득하면서 썼던 연설을 소개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고 위협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말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위기를 2단어라고 말한다더라.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말한다더라. 앞에 위자는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기자는 opportunity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데인저를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위는 데인저. 그래서 크라이시스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 아니고 중국 사람은 데인저러스 하지만 opportunity라는 뜻으로 쓴다더라. 뭐 우리 다 알아요. 위기가 뭐 위험한 위자에다가 기획 있자는 거 다 알아요. 그거를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연설했다고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그거를 바탕으로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막음으로써 대통령 3년밖에 안 했는데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멋진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위험을
기회 삼아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같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말에 여기저기서 건배사를 하라는 부탁을 받을 때 뭐 좋은 말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이럴 때는 한번 질문을 먼저 하시고, 지금 힘드세요? 나라 힘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앞에서 나라가 힘들 때 나라도 잘하자. 그래서 각자가 나라가 힘들 때 뭘 해야지 거창한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라가 힘들 때 나라도 잘하자 하는 걸로 오늘 아침 11주년 스파크 리더스 포럼 기념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